부상당할 확률이 거의 뭐 10배 이상 증가한대요. 태양풍 입자에 그대로 생명체가 소독될 거예요. 아, 저는 이거 먹거든요. 그거 한국에서 합법이에요? 지구와 다르게 우주는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도 극한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가서 머무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주 환경에 노출된 인간은 사실 신체,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뇌에 영향을 주는 걸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다뤄요. 첫 번째는 되게 약한 중력 혹은 중력의 급격한 변화. 그다음 두 번째는 코스믹 레디에이션이래요. 아.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레디에이션이 흔히 뭐 복사라고도 번역들을 하시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코즈믹 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방사선, 방사선. X선, 감마선 같은 그 빛들을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태양계선 태양이 일단 주요한 방사선의 원천이고 또 우주 사방에서 많은 별과 은하들이 내보내는 빛들이 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세포가 이런 고에너지를 맞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DNA 서열이 파괴된다거나 그러면서 돌연변이가 더 자주 생기고 세포가 죽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자외선, 감마선 같은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행히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자기장이 있어서 그게 일종의 지구 선크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들을 많이 차단해주고 있거든요. 화성이나 달에 가면 지구만큼 강력한 자기장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막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식당 가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로 네. 컵 깨끗하게 맞아요. 소독시키는 것처럼 파란빛 똑같이 거기에서는 태양풍 입자에 그대로 생명체가 소독될 거예요. 아, 네. 그거 말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비티, 중력인 것 같아요. 중력.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조건들이 지구 중력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주로 가면은 중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거의 영지가 되거나 아니면 달에 가면 6분에서 7분의 1, 화성으로 가면 3분의 1 정도의 중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뇌 안에 뇌 척수액이라고 하는 게 네네. 있거든요. 뇌가 두개골 안에 떠 있잖아요. 두부 같은 뇌가 이렇게 푹석하고 이렇게 중력에 압살되지 않게 부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력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력이 없었어. 그럼 이 분포가 점점 조금씩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네. 구조적 변화도 있겠네요. 구조도 변화가 있죠. 어. 그리고 구조도 변화 이상으로 뇌가 엄청난 부하를 겪게 됩니다. 특히 영지 같은 마이크로그래비티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서 있을 때 시각도 활용을 해요. 네. 그래서 왜 서 있을 때 눈 감으면 이렇게 균형 잡기 좀 힘들어지는 그렇죠, 것처럼 시각도 쓰고 프로프리셉션이라고 해서 몸으로부터 오는 감각도 활용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전정기관 귀에서 오는 이런 균형 잡는 것도 쓰는데 전정기관은 못 쓰게 돼요.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간이 어디만 신경 쓰면 되냐면요. 여기는 당연한 거고 바닥은 사면만 신경 쓰면 되는데 네. 우주로 가면 면 6개가 되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차원에 살지만 평면에 붙어 사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네. 돌고래처럼 네. 위, 아래, 상하, 좌우 다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네, 거예요. 너무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훈련 받을 때 그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여기가 그 화성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훈련을 받는 건데 화성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 네, 38%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거기서 실제 구현을 해요. 어떡해요? 어떻게 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요. 풍선을 헬륨 네, 풍선을 다 맞습니다. 아. 네,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와. 수십만 개의 헬륨 풍선을 집에 네. 매달아서 집을 비행기처럼 띄워서 탐험을 떠나잖아요. 네. 마찬가지 뭐냐면 지름 4m 정도 되는 거대한 헬륨 풍선 하나 불어요. 네. 근데 이 헬륨 풍선의 기준이 몸무게 15kg당 하나를 추가합니다. 아. 제가 한 82kg 정도 되니까 네. 한 6개 정도의 풍선을 불어서 네. 하나의 줄에 결속한 다음에 네. 제 우주복 고리에 걸면 제 발이 요만큼 뛰거든요. 요게 딱 중력 3분의 1 정도의 근접한 수준을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하면 이거 뭐 그냥 뭐 장난 같잖아요. 네.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망치를 일부러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발이 뜬 상태에서 네. 이거를 줍는 트레이닝을 받아요. 아, 근데 왜 이런 트레이닝을 받냐면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갔을 때도 똑같이 뭐가 떨어져서 주술려다가 고개를 숙였다가 꼬꾸라져서 이렇게 막 넘어지는 발바둥치는 네. 그런 모습 많이 나왔는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부상당할 확률이 거의 뭐 10배 이상 증가한대요. 네. 그래서 이거 고개를 안 숙이고 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줍냐면 망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한 7, 8m 정도 후진을 합니다. 천천히 걸어서 잘 안 되겠지만 나름 도움 닫기를 해서 1m 전방에서 점프를 해서 우와. 내려갈 때 반동을 이용해서 잽싸게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
한 가지 또 비슷한 예인데 만약에 이제 선활동을 하다가 부상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중력이 약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 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동이 생기겠죠. 아. 네, 그래서 지구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네네네네. 네. 하면 자기가 뒤로 밀려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 최대한 위에 올라타서 네. 발로 이 환자를 감싸 안 감싸고, 다음에 옆에 손들이 이야. 붙잡아주고서 아. 최소한의 형태만 한 다음에 빨리 기지로 후송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런 응급상의 훈련도 다 음. 그런 중력이 약하다는 가정하에 네. 설정을 해놓고 훈련을 하죠. 아. 네. 전 근데 이 중력 영양 연습하는 실험에 대해서도 들어봤거든요. 무자비 하더라고요. 그 혹시 그 뉴턴 실험 아시나요? 네네. 자유낙하. 뉴턴이 포 떨어뜨리는데 네. 포 떨어뜨리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자유낙하는 아. 속도랑 이게 맞춰지면서 이렇게 계속 위성 돈다. 돌게 네, 될 원운동을 거다. 한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실험으로 만든 거예요. 우와. 그래서 고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자유낙하 영지는 그렇게 실험을 하고 우와. 다시 내려갈 때 이지를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몇 시간을 한대요. 몸에 네. 엄청 이게 엄청 부담이 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나 우주를 못 보내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더 잔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몸에 액체의 분포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험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눕혀요. 근데 머리가 한 6도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살짝 기울여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돼요. 운동 같은 것도 좀 하긴 하지만. 근데 이걸 얼마나 한 줄 아세요? 30일에서 60일. 와. 못 버티겠는데. 네. 어. 그다음 사람만으로는 안 되니까 쥐 실험을 할 때는 꼬리를 쥐장 위에 매달아 놔요. 네. 쥐가 앞발만 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액체 분포가 바뀌었을 때 신경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보면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면 적응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해 사는 물고기, 블러피시란 물고기는 이 몇백 기압의 수압을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버티는 게 아니고 걔는 거기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수면 위로 가지고 오면은 부풀어 오르면서 굉장히 못생긴 물고기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도 이런 우주복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맨몸에 우주 나가면은 결국 대기압이 사라지니까 부풀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뇌는 아니고 뇌랑 연결된 부분인데 네. 뇌 척수액이 이게 변하면서 압력이 변하면서 이렇게 눈이랑 뇌랑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눈에 가해지는 압력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눈알이 좀 약간 평평해지고 이러면서 시각에 영향을 주게 된대요. 사실 조금 비슷한 얘기 나눌 수도 있는데 그 눈 관련해서 우주인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유령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가끔씩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원인은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심리적이다라는 사람부터 우주선이 네네. 눈을 뚫고 지나갈 아. 때 그걸 보는 거다. 아.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음. 실제 우주 정거장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주인 머리에 이제 뇌 영상 장치를 씌워놓고 네. 그 사람이 뭔가 번쩍하는 걸 봤다고 했을 때 그 우주선이 흘러갔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실험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알기로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 중 하나가 사실 이 나사의 유명한 쌍둥이 과학자가 있거든요. 네. 스콧 켈리랑 마크 켈리라고 있는데 한 분은 나사 이 지구의 기지에서 연구하시고 한 분은 우주에서 장기간 체류했는데 거의 대부분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쌍둥이라서 지구로 돌아왔을 때 DNA 돌연변이율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다른 우주에서의 일주기에 따른 영향은 어떨까? 이제 일주기를 하면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우리가 12시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주로 가면은 저궤도에서는 하루에 막 몇십 번 이렇게 도니까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거를 한 번씩 보는 게 아니고 막 수십 번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우주 정거장에서는 16번 일출과 일몰 이야, 하루 동안. 16번. 네.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요 일주기 리듬을 아침에 뇌와 오후의 뇌는 다른 뇌다. 다르다. 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다르대요. 그리고 이게 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주기 리듬만 잡아줘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이 기복이 훨씬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진정이 되고 네. 그래서 왜 우리 코로나 때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음. 지구에서는 일주기 리듬 어떻게 지키냐? 빛이에요.
태양빛이에요. 안에 그 빛으로부터 눈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서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주로 나가게 되면 해가 16번 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잠도 깊이 못 자요. 보통 지구에서는 7시간, 8시간 자는데 우주로 나가면 한 5시간, 6시간 반 이렇게밖에 못 자고 수면도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네. 얕은 수면에서 점점 깊은 수면으로 갔다가 꿈도 꾸고 다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깊은 수면까지 못 간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꿈도 잘 안 꾸고 몸부림도 많이 치고 빛 리듬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생활 리듬이 깨지기가 아주 최적의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근데 확실히 이런 빛이 사람의 생존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계절적 우울증도 사실은 맞아요. 큰 영향을 맞아요. 미치고 정확하죠. 제가 알기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극단적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4배 정도 그 극단적 선택을 높게 하는 나라가 그린란드라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고립된 환경이면서 1년에 한 3개월은 극야라 그래서 해가 아예 안 뜨고 네. 한 3개월은 계속 백야라 그래서 해가 계속 떠 있고 네. 그분들 이제 이런 세로토닌이나 이런 일주기 관련 단백질 호르몬 보면은 완전 밸런스가 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주 비행사들 입장에서 더 극단적이니까 아마 그런 걸 대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빛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낮에는 푸른빛이 많고 네. 아침이나 해질녘에는 약간 노란 네. 이렇게 붉은 계열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 빛을 색온도라고 주는 걸 그러죠. 조절한대요. 우주선 안에서. 그래서 이런 리듬을 좀 잘 맞출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 멜라토닌 같은 거를 먹어서 잘 때 잘 잘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안 그래도 오늘 주제를 보고 저는 이거 멜라토닌 이거 먹거든요. 이런 거. 잠깐 저 그거 한국에서 합법이에요? 아 이거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은 네. 그 이제 구매할 수 있어요. 어. 약간 마약 보듯이 보셨는데 아닙니다. 이거 합법적인 거고 실제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멜라토닌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주 비행사도 그런 걸 지금 쓰고 있다고 하고요. 문견수 대장님께서는 만약에 우주를 갈 때 네. 내가 이거만큼은 가져가야 될 건강 기능식품이 있다 하면은 글쎄요, 그 건강이든 뭐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겠죠. 아, 네, 그렇죠, 네. 거기 이제 탑재돼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제가 가져가고 싶은 거, 네. 제 인생의 책 한 3권 정도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손때 묻은 텍스트를 보면서 아. 네, 좀 이렇게 계속 머리를 좀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음. 계속 기억 속에서 좀 상상을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좀 책을 한 3권 정도. 아, 김치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저는 뭐 굳이 안 먹어도 있었어요. 성민영 박사님께서는 만약에 화성 또는 달에 간다. 감각이 많이 이렇게 배제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뇌라고 하는 거는 감각을 느끼면서 움직이기 위해서 진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저한테 주고 싶어요. 향료 키트예요. 향료 키트? 응, 그래서 매일 하나씩 고추, 뭐 후추, 뭐 여러 가지 아.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촉감이라 키트, 또 하나는 색깔 키트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선물처럼 열어보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굉장히 뇌과학자스러운 네. 대답이신데 이게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완전 아기 때 촉감 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딱 그런 장난감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 우주먼지님께서는 어떤 걸 가져가시고 싶나요? 저는 이제 하시는 답변들을 듣다가 답변 겸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사실 제가 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고양이를 쭈무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말랑말랑한 거 만지는 게 어떤 뇌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감각을 느끼면서 내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를 쓰면서 약간의 각성을 조금 더 일으켜주는 게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새 엄마랑 첫 엄마 이야기가 떠올라요. 어떻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원숭이한테 되게 단단하고 차갑게 쇠로 된 엄마한테서 우유를 받아 먹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천으로 된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한테서 먹겠더니 천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적으로 뭔가 동종의 어떤 촉감, 따뜻함 뭐 이런 것 자체에도 어떤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달이든 화성이든 이런 토양에 감자, 고구마, 뭐 상추 재배 자급자족이 가능할까 궁금한데 그 비슷한 실험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식물 재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양 실험을 하는데 유기물이 풍부한 흙에다가 또 채소를 하나 심고 유기물이 없는 흙, 그다음에 유기물이 없는 곳에다가 뭔가 영양분이 달 만한 걸 넣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토양 형태에서 어떤 형태도 식물이 잘 자라나. 왜냐하면 나중에 뭐 화성에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했을 때 화성 토양에는
유기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구에서 흙을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실험도 하곤 했었는데 유명하신 신문학자분을 한번 만나 뵀더니 네. 그분은 그 인간이 화성에 가면 감자 말고 고구마를 가져가야 된다고 아.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작물들도 재배가 가능하겠지만 네네. 고구마가 재배할 때 물이 가장 적게 든대요. 아. 네, 뭐 영양소야 뭐 말할 것도 없을 테고. 그쵸. 아. 네, 그리고 그리고 고구마 사실 더 맛있거든요. 튀김에도 맛있고. 네. 지금도 이제 여러 군데서 그런 농업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거는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네. 그 약간 생각이 나는 게 우주먼지님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화성 모래랑 똑같은 조건의 모래가 지구에도 있다고. 화성의 흙이 이제 왜 붉은색일까 네네. 이거를 사람들이 맞아. 오랫동안 질문을 해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산소와 표면의 철이 만나서 녹슨 철, 네. 산화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산화철도 사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물이 굉장히 적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헤마타이트라는 그런 종류의 산화철일 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다른 연구들을 보니까 그 스펙트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레시피가 무엇일지를 지구에서 다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헤마타이트보다는 물이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철이어야 한다라는 아. 거를 이제 최근에 일부 천문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성분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지역들이 가끔 지구에 있기는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포르투갈 동굴 바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또 동굴이니까 또 거기 가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오늘은 우주 탐험을 주제로 우주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도전을 얘기해봤는데요. 세 분 오늘 스스톡에서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저도 이제 다양한 분야 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고 제주가 정말 그 지형학적으로 우주 탐사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곳으로 앞으로 많이 알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또 우주센터 오픈하는 것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는 일하러 왔는데 오늘 사실 놀다 간 느낌이에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또 스스톡의 매력입니다. 네. 우주로 나가면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 네. 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해? 라고 하니까 되게 좀 신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새로운 분야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최근에 제주도 배경을 한 드라마가 흥행을 해서 좀 히트를 쳤잖아요. 이렇게까지 제주도의 그 지형이 우주 연구 또 화성 탐사 이런 걸 연습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조만간 이번엔 SF 드라마의 오, 또 좋죠. 주 네. 촬영 무대로 아. 제주도가 쓰이는 날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혹상 나라수다라. 특별 출연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에서도 제주도에서 이런 탐험기지 건설하고 있는데 실제 진짜 5년 10년 뒤에 혹상 나라수다가 넷플릭스에 방영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엔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톡톡